사람 하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데 생각보다 거창한 절차는 필요 없어요. 장례식도 묘비도 유서도 아니고요. 병원 차트 맨 위에 찍힌 숫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사망시각 17시 32분. 그 한 줄이 적혀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의 30해짜리 인생은 그대로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숲속 바닥에서 우진 몸을 끌어안고 울면서 살아있어 달라고 비는 순간까지도 은호는 시간이 이렇게 정확한 숫자로 잘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양말까지 흙투성이가 된 운동화로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와서 숨이 넘어갈 것처럼 쌕쌕거리며 택시 문을 잡아 당겼을 때도 머릿속에는 오직 한마디만 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우진아. 우리 아직 이름도 제대로 못 불러봤잖아. 응급실 문이 밀리듯 열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진을 실어가는 동안 은호는 그냥 그 뒤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설명을 들었는지도 어떤 서류에 사인을 했는지도 머릿속에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그냥 우진 손톱 끝이 조금씩 더 하얘져 가는 것만 보였습니다. 몇 번의 충격, 몇 번의 인공호흡, 몇 번의 하나, 둘, 셋 구령이 지나가고 나서 결국 의사가 손을 떼었습니다. 기계에 떠있던 심전도 줄일자로 길게 늘어졌고 모니터 오른쪽 위에 떠있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17시 32분. 의사가 장갑을 벗으며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호 씨 맞으시죠? 목구멍이 너무 말라서 이름 확인 하나에도 숨을 몇 번 쉬어야 했습니다. 네, 제가 지은호예요. 친구고 동생이고 가족이에요. 친구와 동생과 가족이라는 단어가 한 줄에 엉겨 붙었습니다. 의사는 고쳐 묻지 않았습니다. 의무기록상으로는 친모 보호자가 따로 있으니까요. 말씀드리기 많이 조심스럽지만요. 간 기능이 이미 거의 회복이 어려운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요. 심정지가 온 뒤로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견돼서 저희가 30분 가까이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오늘 17시 32분부로 사망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하면 안 돼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너무 유치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숲에서 병원까지 숨이 끊어질 것처럼 뛰어오면서 은호는 머릿속으로 셀 수 없이 반복했거든요. 지금만 버티면, 지금만 넘기면 우리 다시 농담도 하고 싸우고 또 말 안 하고 버티다가 다시 만나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서 더 하는 건 고인분 몸에 상처만 남깁니다. 받아들이시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시겠지만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고인. 그 단어 하나가 현실이 되는데 두 문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잠시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금 등록된 주 보호자 분이 어머니 되시는 성희 이사장님으로 되어 계시거든요. 연락은 하세요. 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서요. 입에서 나온 엄마는 끝까지 한 사람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밥 해주고 욕하고 뒷덜미 잡아 끌고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자기 돈보다 딸 편 먼저 드는 사람. 순이었습니다. 그 시각 순이는 가게 주방에서 큰 냄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물 맛을 보려고 국자를 들어 올리던 순간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심하게 떨렸습니다. 은호야. 받자마자 들리는 첫 목소리만으로도 평소랑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왜 어디 아파? 숨소리 왜 이래? 어디야 지금? 나 병원이야. 병원에서 왜 전화? 우진이. 이름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듣지도 않고 국자를 싱크대에 내던졌습니다. 병원 이름부터 말해. 이름이랑 층, 입구에 뭐 써있는지만 말해. 엄마 지금 나간다. 앞치마 끈을 뒤로 손 더듬어서 풀면서도 머릿속에선 욕이 먼저 나왔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 그년지지. 검사만 해보자더니 결국 애를 이렇게 만든 거냐. 택시 문을 거의 발로 차듯이 열고 올라타면서도 그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히는 것 같으면 입술을 깨물었고 신호가 길어 보이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보이자마자 순이는 거의 뛰다시피 내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기댔다가도 바로 계단으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 오가고 있는데 말소리는 다 반 박자씩 느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벽에 기대 서 있던 은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눈물이 말라 얼룩처럼 남아 있었고 손은 아직도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말보다 먼저 몸이 나갔습니다. 딸을 세게 끌어안아서 숨이 막힐 만큼 안았습니다. 늦었어, 엄마. 목소리가 손바닥만큼 떨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 나 혼자서 들쳐 업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늦었어. 야. 순이는 딸 어깨를 더 세게 끌어안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발견 안 했으면 애는 지금도 저 숲 바닥에서 혼자 식어가고 있었어. 그래도 너는 마지막에 같이 있어준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마지막에 옆에 누가 서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누가 그 앞날을 엉망으로 만들었든 간에 마지막에 손 잡아준 사람, 그 사람 얼굴 보고 간다. 대답 대신 은호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울음은 숲에서 우진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깊고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정한 향수 냄새가 공기를 먼저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성희였습니다. 성희는 병원 전화를 받았을 때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한우진 환자분이 오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셔서 17시 32분 사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네. 입에서는 자동으로 대답이 나왔지만 머릿속에는 숫자부터 떠올랐습니다. 17시 32분. 그 시간에 성희는 재단 회의실에서 후원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미국에서 치료 잘 받고 있어요. 상태도 많이 호전됐고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받던 그 시간에 우진은 같은 도시 어디에선가 혼자 숨이 끊어지고 있었고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성희 자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내가 제일 덜 다칠까?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먼저 머릿속을 덮은 건 26해 동안 쌓아 올린 이야기 구조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있었고, 사실은 상태가 심각했고, 사실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는 문장을 남편과 세상이 동시에 알게 되는 그림이 순식간에 그려졌습니다. 이사장님 들으셨어요? 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에 들를까 말까 5초 정도 고민했습니다. 결국 옷장 문을 열어 검은 상복부터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눈가를 손가락으로 비벼봤습니다. 하얗게 맑던 눈동자가 금세 충혈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올 준비부터 하고 가야지. 이제부터는 26년 동안 만들어온 완벽한 이사장 말고 다른 얼굴을 써야 하니까. 영안실 앞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기대 선 은호. 그 옆에 서서 딸 어깨를 붙잡고 있는 순이.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지혁. 성희는 문 위에 붙어있는 이름표부터 봤습니다. 한우진. 같은 이름인데 한 글자 차이로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이. 입에서 나온 이름이 공기 중에 떠도는 순간 순이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미국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이사장님. 아까까지만 해도 기사에서는 미국에서 잘 지낸다고 써 있더니 사람은 서울 병원에 누워 있었네요. 짧은 문장 안에
그동안 참고 살았던 분노와 비꼼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맙시다. 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진 씨 보내는 게 먼저예요. 성희는 순이를 스치듯 노려보고 아무 말 없이 영안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금 뒤 간호사가 흰 봉투와 가방,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고인분 보호자분 계세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성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봉투를 건네려던 순간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가 모두의 시선을 동시에 잡아당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열어주세요. 아버지 진석 회장님께. 성희 손끝이 잠깐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옆에서 또 다른 손이 봉투 귀를 잡았습니다. 은호였습니다. 저 글씨 우진이 글씨죠. 눈 감고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성희는 힘주어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져가서 정리해서 회장님께 전달할게.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런 거 열었다가 장례식장 아수라장 만들고 싶어? 그럼 이대로 이사장님 가방 안에 들어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은호 얼굴에는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우진이가 죽으면 열어달라고 쓴 거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집에서 누구도 못 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죽고 나서라도 한 번쯤은 제대로 읽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가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봉투는 일단 병원 쪽에서 보관하겠습니다. 장례 절차 마치시고 가족분들이 같이 오셔서 한 번에 열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게 중심은 그렇게 간호사 쪽으로 넘어갔고 결국 봉투는 병원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손을 떼는 그 순간까지도 성희 손끝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종이 한 장 때문에 내가 쌓아 올린 26해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인정하는 게 너무 싫어서 성희는 영안실 문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하얀 국화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우진은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내가 뭘 했냐 하고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한우진.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이렇게 잘 나온 얼굴을 평소에 나한테는 안 보여주고 왜 영정 사진으로 남기냐. 진짜 너답다. 은호는 영정 앞에 서서 혼잣말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가. 나 이제 막 야에서 오빠로 바꾸려고 입 풀고 있었는데 옆에서 순이가 딸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같이 있었잖아. 처음 친구로 만났을 때도 남매라는 거 알게 됐을 때도 마지막에 손 잡아 준 것도 다 너야. 그럼 된 거야. 사람은 마지막에 누구 손 잡고 가는지가 제일 중요해.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면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한번 훌쩍 커졌습니다. 성희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상복, 선글라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정해진 위치까지 걸어 들어가서 선글라스를 벗고 무릎을 꿇는 동작까지 어디선가 수십 번 연습한 것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우진아, 엄마 왔어. 엄마보다 먼저 가면 어떡해? 우리 아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그야말로 교과서에 나올 만큼 슬퍼하는 엄마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은호 귀에는 이상하게도 울음의 내용보다 숨 고르는 타이밍이 먼저 들렸습니다. 언제 숨 들이쉬고 언제 목소리를 올리고 언제 울음을 멈추는지, 이 사람은 진짜 슬퍼서 우는 건지 아니면 슬프게 보이고 싶어서 우는 건지 결국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사장님, 장례식장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성희 울음소리가 그 순간 딱 끊겼습니다. 여기가
이사장님이 말하던 그 미국에 있는 아들 장례식장이에요. 생각보다 가깝죠, 미국이.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은호 쪽으로 쏠렸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성희 목소리에 살짝 경고가 섞였습니다. 알죠.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그대로 기억나요. 은호 목소리가 아주 또렷해졌습니다. 검사만 해보자. 간이식까지 가는 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안 해주면 내 오빠 죽으면 내가 죽인 거야. 그 말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면서 결국 우진이 숨 끊어질 때까지 저한테 들려줬잖아요. 장례식장 공기가 한 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간이식이라는 단어가 낮게 오갔습니다. 은호야, 지금 장례식장이야. 성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장례식장이라서 하는 거예요. 은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이 사람 인생 망가뜨린 게 누구인지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리면서 더 묵직한 발걸음이 들어왔습니다. 진석이었습니다. 그 뒤로 성재와 영라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진석은 묵묵히 향을 올리고 오래오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입에서 아주 낮은 한숨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많이 늦었네, 우진아. 성희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도 병원 연락받고 바로 뛰어갔는데 이미? 언제 한국 들어왔는데? 진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 아이 미국에서 치료 잘 받고 있다고 했지. 의사랑 통화도 잘 된다고 했고. 근데 장례식장은 왜 서울에 차린 건데? 그건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급하게 들어와서. 그 갑자기라는 말 이제 안 통한다. 진석 얼굴에 피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랑 같이 살았어.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같이 명절도 보내고 병원도 몇 번 같이 갔어. 이 아이가 아픈 거 나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미국 보냈다는 내 말도 믿었지. 근데 한국에 다시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왜 나는 단 한 번도 연락을 못 받았냐. 성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힘들까 봐. 힘든 건 이미 치료받는 아이였겠지.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후회와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더 심각해지려던 순간 장례식장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빠, 나도 할 말 있어요. 영라였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시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예전부터 이상했어. 영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진 오빠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잖아.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 가고 같은 집에서 살고. 그런데도 엄마는 맨날 술만 마시면 이런 말 했어. 내가 저 애 미국까지 보내줬으니까 그 죄는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지. 친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 성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라야, 그건 엄마가 힘들어서 그런 말을 했으면 언젠가는 사과를 해야 정상이지. 영라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엄마는 한 번도 사과 안 했어. 우진 오빠한테도, 은호 언니한테도, 아빠한테도. 나는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어. 그래서 알겠더라. 엄마가 예전에 우진 오빠한테도 뭔가 큰 잘못을 했고 지금은 그 잘못을 은호 언니 몸으로 덮으려고 하는구나. 사람들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성희를 올려다봤습니다. 다 들었다, 이제. 진석이 결국 정리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 보내는 날이다. 편지든 죄든 계산은 장례 끝나고 하자. 그 말에 일단 겉으로 보이는 싸움은 여기서 일단 멈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각자 가슴속에서는 더 뜨거운 무언가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 서재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진석, 성희, 영라. 책상 위에는 병원에서 돌려받은 흰 봉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연락 왔더라. 병원에서. 진석이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진이가 남긴 유서란에 성희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 쥐었습니다. 여보, 그거 굳이 오늘 읽어야 할까? 당신도 힘들잖아. 나도. 죽은 사람 말부터 들어야겠지. 진석은 봉투 입구를 조심스럽게 찢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필체가 낯선 문장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첫 줄을 읽는 순간 영라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혼나는 시간만큼은 진짜였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진석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아버지께 했던 일들을 저는 꽤 늦게 알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기 전에 엄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제 동생한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성희는 당장 손을 뻗어 편지를 가로채고 싶었지만 진석 눈빛 때문에 손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 쌍둥이 동생을 26해 전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26해가 지난 다음에는 그 동생의 간을 저에게 나눠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로 회유했고 안 통하니까 죄책감을 이용했고 마지막에는 안 해주면 내가 죽이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계획에 쓰이는 도구가 되기 싫었습니다. 편지를 따라가던 진석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는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보다는 이 편지 한 장을 남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제 죽음으로라도 드러난다면 그게 제가 져야 할 몫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은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영라 눈에서 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은호야. 처음 봤을 때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끌린다고 했지. 처음엔 그냥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남매라는 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남매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도 나는 끝까지 내 옆에 있어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너 혼자라도 살아남아줘. 도망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편 들어줄 사람들 분명히 곁에 있을 거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책상 위에 내려앉는 소리가 유일하게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진석이 아주 길게 숨을 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얘가 미국에 있는 줄만 알았다. 아프긴 해도 치료받으면서 버티는 줄 알았지. 너 말만 믿고. 시선이 천천히 성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 와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동안.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꺼냈습니다. 나 살려고 그랬어. 정말이야. 쌍둥이 둘을 혼자 키우는데 선택지가. 그래서 딸은 버리고 아들은 데려갔냐. 진석 말은 끊김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6해 뒤에는 그 딸한테 다시 찾아가서 간 떼어오려고 한 거고. 내가 그걸 살려고라고 부르는 거냐. 나는 그냥 다 지우고 새로 살고 싶었어. 당신이랑 성재랑 영라랑. 그래서 우진이도 미국 보냈고. 나도 살려고 내가 숨기는 거 모른 척했다. 진석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 너랑 길에서 만났을 때 애 안고 울던 모습이 너무 절박해 보여서 내가 괜히 구원자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내 과거 좀 지저분해도 이해해 보려고 했다. 근데 결국 내 집 아이가 죽고 나서야 진짜 내용을 보는 거네. 영라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정리해야지. 집도 재단도 관계도. 시선이 다시 성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장례 끝난 뒤에 우리 사이에 남을 서류는 한 장뿐일 거야. 이혼 신고서. 여보, 그건 너무.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 진석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가온재단 돈 돌렸으니까 내 이름으로 돌려놓은 건물 다 추적하면 꽤 나온다. 그거 다 내놓고 조용히 나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형사 사건으로 안 갈 수 있게 해보겠다. 그 말에는 남편으로서의 정과 그룹 회장으로서의 계산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성인은 의자에 힘이 빠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아, 결국 너는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했니?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 안쪽에서는 아직도 뭔가 꺼지지 않은 불꽃이 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포털 메인에는 이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박진석 회장, 아내 성희 씨와 이혼 가정사 일축. 가온재단 이사장 전격사임 후원금 장학금 전수조사 착수. AP 사무실 구석자리에서 컴퓨터로 도면을 보던 은호는 옆자리 동료가 들고 온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야, 너 이름도 기사에 나오겠다. 이러다. 내 이름 안 나와? 나 그 집사람이 아니거든. 그래도 내용 반은 내 얘기잖아. 간이식, 쌍둥이, 재단 이런 키워드 보면 사람들 다 상상하겠다. 상상은 걔네가 하고 사는 건 내가 하는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 끝이 얼얼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 준비는 다 됐고 지역이 들어오면서 두 사람 앞을 힐끗 봤습니다. 선배 기사 봤죠? 봤다. 지역은 모니터 화면을 한 번 보고 휴대폰도 한 번 봤습니다. 가온재단 이사장 사임, 후원사업 전면 재검토, 후원금 흐름 감사. 이제 거긴 구멍 크게 났다. 누가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또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나도 솔직히 걱정돼요. 저기 붙어있던 장학금이랑 후원금에 기대서 버티던 사람들 많았을 텐데.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는 누가 뭘 왜 했는지 제대로 말해야 돼. 지역이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놓고 책상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 판에서 제일 못했던 게 그거였거든. 말 안 하고 숨기고 대충 포장하고 모른 척하고. 은호는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선배, 나 아직도 우진이 마지막 말이 귀에서 안 떨어져요. 그 여자 말 듣지 마. 간이식해주지 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복수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말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도 우진이한테 미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야지. 지역이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우진 씨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누구 말은 믿지 말라고 했는지, 그 말을 듣고 내가 뭘 했는지. 그걸 내 입으로 정리해서 내보내자. 언론이 아니라 먼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말은 말, 약속은 약속, 해석은 맥락으로. 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 두 사람이 회사 일하다가 주고받았던 농담 섞인 원칙이었습니다. 이제 그 원칙을 우리 인생에도 한번 써먹어 보자. 지역이 웃었습니다. 거짓말한 사람 말은 말 취급 안 해주는 거야. 은호도 아주 조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어색했지만 적어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만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 반대편에서 성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올 때 차 트렁크에 실어 올 수 있었던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가방 몇 개, 서류 뭉치 몇 개. 벽에 걸려있던 값비싼 그림들도 금고 안에 있던 보석 상자들도 집 문을 나서는 순간 전부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한 원룸에 들어왔을 때 성희는 한동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창틀에는 겨울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싱크대 수전은 물을 틀면 이상한 소리를 냈고 화장실 전등은 켰다 껐다를 몇 번 반복해야 제대로 켜졌습니다.
우진아. 누구도 듣지 않는 공간에서 이름이 처음 나왔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살려고 했어. 근데 대답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침묵만 좁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성희는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뜨는 기사들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댓글들을 끝까지 내려보는 일이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재단 돈 자기 돈인 줄 알았겠지. 장학금도 결국 자기 이미지 관리용이었네. 제일 불쌍한 건 애들이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눈에 밝혔습니다. 제일 불쌍한 건 애들이다. 그 애들도 나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스스로도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한지 알기에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다가 문득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결국 시작도 개였네. 성희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전화할 사람 목록 안에는 이미 빈칸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석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재단 사람들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과거 어딘가에서 한 번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번호뿐이었습니다. 결국 성희는 아주 짧은 문장 하나만 남겼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수화기 너머에서 대답이 돌아오자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심연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누군가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착각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요. 한편 AP 사무실에서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장례 이후 며칠 동안은 은호가 제대로 일을 잡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는 시간보다 멍하니 공기를 보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도 돼. 어느 날 지혁이 말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내가 정리하면 되고 내 컨디션이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야. 지금은. 선배. 응. 나 살아도 되겠죠. 지혁은 그 말에서 우진 편지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너 혼자라도 살아남아줘. 우진 씨가 제일 바라는 게 그거 아닐까? 짧게 대답하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은호가 살짝 웃었습니다. 선배, 그때 했던 말 기억나죠? 우린 그냥 깨진 그릇이라고. 붙여놓으면 또 깨질 거라고. 응. 근데요, 이제는 깨진 그릇이어도 같이 쓰고 싶어요. 깨어진 데 테이프 붙이고, 금칠하고, 구멍 난 데 손으로 가리고. 그냥 같이 쓰면 안 돼요? 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나한텐 그게 고백이다. 맞아요. 고백이에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다가 둘 다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은 아직 완벽하게 밝지는 않았지만 분명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야, 큰일 났어. 동료가 허겁지겁 뛰어 들어왔습니다. 밖에 그 사람 와 있어. 누가? 성희.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은호와 지혁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건물 앞 빈도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 재벌가 안주인 가온재단 이사장이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엉켜 있었고 코트는 제대로 여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엔 이상하게도 애정과 증오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와, 이제야 나오네? 엄마 보러 안 내려오고 뭐 했어? 엄마요? 은호가 짧게 웃었습니다. 저 엄마는 위에 있어요. 식당에서 국 끓이고 있을 거예요. 이사장님은 그냥 나를 버린 여자고 지금은 간 떼어 가려다 실패한 사람이고요. 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지. 성희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상황이. 살기 힘들어서 쌍둥이 한 명은 보육원 앞에 두고 한 명만 데려간 거예요.
은호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6해 지나서 버린 애한테 다시 찾아와서 간 떼어오려다 실패한 거고요. 그걸 사람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안 부르고 그냥 나쁜 짓이라고 부르거든요. 성희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나쁜 년이다. 근데 생각해봐.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너희가 얼마나 발목을 잡았는지. 우진이, 너, 그리고 그 보육원까지. 지혁이 자연스럽게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사무실 앞입니다. 사적인 얘기는 이런 데서 하실 필요 없어요. 넌 빠져 있어. 성희가 훅 돌아봤습니다. 넌 우리 인생에 갑자기 끼어든 변수야. 조용히 AP나 잘 굴려. 손에 쥐고 있던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손잡이가 반짝거리는 날이 긴 가위였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 성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너는 다 잃어본 적 없지? 나는 남편도 잃고 집도 잃고 이름도 잃었어. 근데 넌 지금 옆에 남자도 있고 회사도 있고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게 공평해 보여? 누가 뺏어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은호는 지역 뒤에 서 있으면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됐어요. 우진이 살아만 있었으면. 근데 그건 이사장님이 먼저 포기했잖아요. 성희 눈이 번쩍였습니다. 내가 포기한 게 아니야. 걔가 도망친 거지. 죽는 걸 선택한 거지. 맞아요. 우진이 복수하려고 죽었어요. 은호가 또렷하게 받아쳤습니다. 엄마를 벌주고 나를 살리려고요. 근데 이사장님이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건 걔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우진이는 끝까지 나한테만 부탁했어요. 그 여자 말 듣지 마. 간이식해주지 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복수야. 그 여자 말 지금도 듣고 있는 사람은 이사장님 혼자뿐인 것 같네요. 성희 손이 더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위 끝이 공기를 가르며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너 때문에야.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안 나타났으면 나 이렇게까지 안 망가졌어. 우진이도. 우진이 탓하지 마세요. 은호 눈이 번쩍했습니다. 내 앞에서 우진이까지 욕하면 진짜 가만히 안 있어요. 긴장감이 한껏 높아지려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성희가 그 소리를 듣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빠르게 여기저기를 후었습니다. 지혁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나 더 저지르면 그때는 진짜 끝이에요. 한동안 숨만 거칠 게 오가다가 결국 성희는 손에 쥔 가위를 힘없이 내려뜨렸습니다. 손에서 떨어진 가위가 인도 위를 한번 튕기고 멈췄습니다. 끝난 줄 알아? 입에서는 힘이 빠진 목소리가 나왔지만 눈빛 어딘가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경찰차가 멈추고 경찰 2명이 다가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성희는 별다른 저항 없이 연행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은호는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아주 작은 연민도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친엄마라니. 입에서 저절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혁이 옆에서 은호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이번에는 스스로에게도 들려주기 위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 그날 밤 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구름이 거친 하늘에는 별이 생각보다 많이 떠 있었습니다. 우진아. 혼잣말처럼 이름을 불렀습니다. 봤지? 내가 말한 복수, 일단 여기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 조용히 이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복수 대신 살아줄게. 거짓말하는 사람 말 안 듣고 숨기는 사람 편 안 들고 나한테 손 내밀어 준 사람들만 믿고.
그러니까 너는 진짜로 좀 쉬어.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이번에는 울음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한 줄 떨어지고 볼을 타고 턱까지 흐른 뒤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약속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AP 사무실 불빛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 편하게 웃으면서 우진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날들은 더 이상 화려한 날들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아프고 그래서 조금 더 진짜인 날들이 되겠죠. 어쩌면 우진이 목숨 걸고 열어주고 간 문이 바로 그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